1441년 7월 23일 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우리는 그를 단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궁궐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세자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신들과 궁인들이 모두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왕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가 이미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아직 후사가 없어 내가 크게 염려하였다. 이제 적손이 태어났으니 기쁨이 이와 같을 수 없도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왕위 계승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 왕의 맏아들, 그리고 그 맏아들의 맏아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왕조에서 이 원칙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종 자신도 사실은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자가 될 사람은 형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왕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이거나 남의 부인을 탐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새로운 세자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동생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효령대군과 충녕대군. 효령대군은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이끌어갈 만큼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불교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에 지나치게 빠진 왕은 신하들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왕이 술을 받지 못한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눈은 자연스럽게 다른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사실 태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녕대군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녕대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녕은 너무 온순하고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용맹하지 못한 듯 보이지만 큰 일을 맡겼을 때 대의를 결단할 사람은 충녕이다. 결국 태종은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세종은 누구보다도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시 그 손자에게 이어지는 정통 계승 체계를 확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세자빈을 고르는 일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무려 12번의 면접을 통해 후보들을 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인이 선택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휘빈 김씨. 세종은 그녀를 세자빈으로 간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세자인 문종이 그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자빈 김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왕실에서 후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녀들의 신발을 태운 채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하려 하거나 뱀의 정액을 수건에 묻히고 다니는 등 무속적인 행동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궁궐에 알려지자 세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조상의 제사를 맡길 수 없다. 결국 휘빈 김 씨는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새롭게 간택된 세자빈은 조선 궁중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종은 다시 한번 전국에서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조선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세자빈으로 선택됩니다. 그녀가 바로 순빈봉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종은 여전히 학문에만 몰두했고 세자빈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지내던 봉 씨는 어느 날 기묘한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뒤이어 벌어졌습니다. 순빈봉 씨가 궁녀 소상이라는 여인과 사랑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 씨가 여종 소상을 매우 사랑하여 항상 곁에 두고 함께 잠자리를 하였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이 사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자가 직접 소상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소상은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왕실의 도덕성은 국가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순빈봉 씨 역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실의 후사를 얻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그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한 사람을 통해 이어집니다. 세자의 후궁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권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1441년 그 아이가 바로 이홍위,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권 씨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1441년에 태어난 어린 왕손 이홍위는 궁궐에서 조심스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육은 대부분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는 종종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거나 직접 그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손 이홍위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의가 바르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은 그런 손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이어가겠구나.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1450년 조선을 가장 찬란한 시대로 이끌었던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자연스럽게 세자의 자리였던 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을 닮아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치 역시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심각한 종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큰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차고 심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문종은 왕이 된 뒤에도 고통을 참고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단 하나의 걱정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홍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잘 보필해 주시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바로 황보인과 김종서였습니다. 황보인은 세종 때부터 활동해 온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했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반면 김종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활약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여진족을 물리치고 사군육진을 개척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호랑이. 문종은 생각했습니다. 황보인의 경험과 김종서의 능력이 합쳐진다면 어린 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자 어린 왕손 이홍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정치는 자연스럽게 대신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보인과 김종서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누가 벼슬을 할지, 누가 승진할지, 모든 것이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표 정사. 노란 종이에 이름을 써 붙이면 그 사람이 관직에 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권력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대신들에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인이었고 활쏘기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또한 결단력이 강하고 야심도 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대신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관리였습니다. 개성에서 궁을 지키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친구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한명회는 곧 수양대군의 핵심 책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게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신숙주는 집현전 학자로 세종에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종이 직접 옷을 덮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런 신숙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신숙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어찌 찾아오지 않는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명나라에 다녀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새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내는 사신을 고명사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사절단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왕의 숙부가 직접 하는 것일까?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정의 권력 싸움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명나라 조정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신숙주 같은 인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명나라 여행이 끝날 무렵, 신숙주는 이미 그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양대군은 결심합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난. 1453년 음력 10월. 한양의 가을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정의 권력 구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이 즉위한 이후 조정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대신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북방을 지키던 명장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을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조정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선에는 두 임금이 있다. 하나는 어린 단종이고
다른 하나는 김종서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만큼 김종서의 권력이 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때 그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종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는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몇 명의 신복들과 함께 말을 타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군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김종서는 조금 놀랐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찾아왔으니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칼이 번쩍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김종서를 공격한 것입니다. 김종서는 크게 다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종서는 결국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살생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단에는 김종서를 따르던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대신들의 집을 찾아가 체포하거나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선의 진짜 권력자는 더 이상 어린 왕 단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서 있던 대신들은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정치 권력은 사실상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좌에는 여전히 단종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이제 15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수양대군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신들도 이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양대군의 야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왕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조정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하라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세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왕좌에 오른 사람, 바로 세조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사육신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단종을 섬기던 젊은 대신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치,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은 훗날 역사에서 사육신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종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그 계획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궐에서 거사를 일으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사육신은 잔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종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충신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한편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난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그 생각은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1457년 세조는 명령을 내립니다. 단종을 제거하라. 그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약을 받았다고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선의 한 왕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약 240년 뒤 숙종은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그의 무덤 역시 왕의 무덤으로 격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 단종.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운명인가를 말입니다.